한여를 위한 본격 시사방송 한여의 소리. 한여에 의한 한여를 위한 본격 시사방송 한여의 소리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지혜입니다. 오늘도 안방 게스트 다 해먹으시는 은하선 작가 대표님, 이선희 감독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아니 뭐냐고. 그냥 차라리 은하선님이라고 부르라고요. 다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번에 특별 게스트로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분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대단한지 셀프로 소개해 주시길.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권수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수연입니다. 네, 얼마나 대단하신지 잠깐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대단하지 않고요. 올해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를 맡았고요. 그 전에 4년 동안 부대표로 있었고요. 네, 여하튼 반갑습니다. 저희 이번 회차부터는 코너가 생겼습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전하는 한여위크, 박원순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초점을 맞춰야 하나, 여성 정치 세력화 정모라는 이름으로 코너를 좀 나눠봤습니다. 우선 한여위크 시작하도록 하죠. 한 주간 사건 사고를 좀 짚고 갈 텐데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근황을 안 물어볼 수 없네. 아니 근데 일주일이 너무 길었나 봐요. 왜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녹음하고서는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미 대선을 알기 전이었던 네,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딱 티가 났다. 네, 그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도 그러니까요. 근데 미국 대선은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좀 기쁘셨나요? 저는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뭐 조금 네. 나아지지 않을까요? 아.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부통령 되신 분 좋아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던데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사망. 왜 그러세요? 살아있는 사람을. 아니 제가 얘기한 건 아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트위터에 떴을 아니, 모르는 거죠. 떠도는 소문을 제가 네. 봤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네. 사망하면 부통령이 보통 맡으니까. 아니 근데 뭐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네. 아니, 뭐 또 모르죠, 시작됐습니다. 뭐. 대선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밤에는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랑 달라요. 밤에는 안 뽑잖아요, 이거. 네. 몇 표 나왔는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아, 코리안들은 답답하죠. 왜냐면 밤에도 막 그렇죠. 쿠팡 오고 맞아. 이런 사람들인데 네. 편의점이 24시간 열려 있고 이러니까 그런 노동권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대선에서 일단 승리 선언을 바이든이 하고 나서 워싱턴 DC에 이제 사람들이 막 나왔잖아요. 축제 분위기로. 그런데 미국의 언론 보도에서 시민들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나도 인상 깊은 게 3명의 여성을 이제 카메라가 갖고 그 중에 이제 한 명한테 마이크를 준 거예요. 조 바이든이 돼서 어떠냐 소감이 막 축제 분위기니까 그 여성이 이제 뭐라고 딱 말을 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딱 먼저 낚아채서 얘기를 하는 게 조 바이든은 완벽하지 않다. 기대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뭘 해도 트럼프보다 잘하지 그냥 가만히만 않겠냐. 있어도 트럼프가 낫지 않겠냐.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그러니까요. 정말 그 무지개 깃발 들고 나와서 사람들이 음. 막 이렇게 축하하고 이러는데 네. 그게 사실 상징적이잖아요. 네. 얼마나 성소수자나 그런 소수자에 대해서 탄압하는 정치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래도 적어도 내 존재를 드러내도 괜찮겠다라는 안도감 같은 걸 느낄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미국 좋은데. 아니, 저는 그러면서도 그게 이렇게 낯선 광경이 아닌 게 우리나라도 계속 민주당 아니면 뭐 누구냐. 이래가지고 그냥 양분화된 정당 구조 속에서 그냥 국민들이 계속 그래도 더 덜 나쁜 놈 정말 계속 그거를 지금 수십 년의 역사 속에서 했잖아요. 근데 이번만은 진짜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는 저런 인터뷰 하지 말고 기꺼이 이런 후보는 이래서 당선돼서 무척 기쁘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시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사람한테 그렇게 기대하면 안 돼요. 네. 사람한테. 사람은 언제나 비판하는 그런 자세로 멀리 떨어져서. 그리고 권력은 늘 비판해야 되는 그럼요, 것 다 같아요. 비판해야죠, 특히 뭐. 개인이 아니라 권력자는 항상 견제가 필요하니까. 덕질도 아니고 이렇게 뭐 연예인도 네, 아니고 네. 그 사람에 대해서 100% 전 믿을 이 필요가. 정치가 덕질인 줄 알았는데 요즘 그랬구나. 정치는 저렇게 덕질하는 거구나. 그냥 무조건 무조건 대가리가 깨져도 성추행을 해도 성추행을 믿고. 해도 믿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또 다시 네. 낯서시죠.
저도 네. 처음에 그랬어요. 저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텐데 저 너무 이거 뭐지 막 이러면서. 적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할 말 못할 말 모두 다 시원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이게 녹음이거든요. 그래서 잘려요. 그래서 네. 자를 수 괜찮아요. 있으니 부담 없이 자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현대 기술이 다 괜찮아요. 네, 2020이니까. 네, 뭐 피카츄 뭐 이런 걸로 대신 해주세요. 뭔가 욕이 나오면. 라이츄. 그럼 한여 위크로 좀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여의 눈으로 짚어보는 한 주간의 사건 사고 한여 위크. 저희가 가장 먼저 봐야 된 사건 중에 하나가 여가부 장관 재보궐 성인지 학습 기회 발언입니다. 진짜 그로테스크하다. 네, 진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가 11월 5일에 있었습니다. 당시 여가부 이정옥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800억 원 이상 세금이 들어가는 재보궐 선거가 문제지 않냐라는 이야기에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800억짜리 기회. 그 기회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피해자분과 공대위에서 그 발언을 비판을 했었죠. 피해자분은 그렇다면 내가 뭐 학습 교재라는 거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이후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발언에서 좀 다들 많이 분노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사과하고서는 그냥 사과 뭐 받든 말든 사과하면 되는 걸로 너무 좀 아니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여성가족부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들 비판을 하는 게 이게 여성하고 가족부하고 붙여놔서 그러는 거잖아요. 뭐 게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총괄하는 그런 부서처럼 돼버렸는데 그래서 막 여성가족부 왜 있어야 되냐, 이게 가족을 위한 거냐, 뭐 가족이 대체 뭐냐, 알고 있는 그런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오히려 이렇게 답습하고 굳건히 하는데 지금 쓰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계속 하는데 이번에 이 사건 때문에 그전에는 페미니스트들이 그래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왜 있어야 되냐 그냥 없애자 막 그냥 내려와라 약간 이렇게 페미니스트들조차도 약간 등을 돌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가 너무 씁쓸한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누가 원하는 상황이었을까. 진짜 이 여가부가 이렇게 해체되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의미 없고 일 못하는 곳처럼 만들어지는데 누가 지금 기뻐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또 씁쓸하기도 하고 왜 그 많은 여성들 중에서 이 사람이 꼭 했어야 됐을까? 이 사람한테 왜 그 자리를 줬지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설에는 들었어요. 이 장관께서 임명이 됐을 때 그 청와대 쪽에서 그랬다고 해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라. 가만히? 가만히만 있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어라. 뭘 하지 말고. 하지 말고 가만히나 있어라라고 했는데 그마저 또 안 해가지고. 근데 아니, 그렇게 가만히 가만히 있어야 있는 될 거죠. 만큼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 그 자리에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위상인 지금 거죠. 보니까 대구 어. 카톨릭 대학교 교수님이셨었더라고요. 네. 뭘 가르치셨어요? 그건 사회학. 사회학 교수. 그렇구나. 근데 언제까지 이 아, 땅의 연배가 여성들을 있으시- 그 교재로 써가지고 이렇게 매번 그 정치를 이런 학습의 기회로 삼으시려는지 아니, 그동안에 그런 그렇게- 기회를 앞으로도 또 계속 만들 것 그러니까요.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그런 더 두려운 거예요. 생각이면 이제까지 교재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학습이 아예 안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가부에서 이런 문제적인 발언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몇 번 계속 있었죠. 뭐 예를 들면은 여가부 자체에서 성관계 관련해서 뭐 성관계 하고 싶어진다고 교재. 그걸 그러니까요. 이유로 그 뭐 성교육 도서를 뭐 회수하기도 했고 올해 그 9월에. 성교육 교재 자체가 많은 우파 기독교 단체들에서 막 비판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비판을 한 자료들을 보면은 정말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펭귄하고 토끼가 나오는 동화책인데 펭귄하고 토끼가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게 그 동화책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수간을 연상시킨다고 그렇게 비판을 해. 진짜 그 비판을 했는데 그 진심 그 비판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이게 인의법을 모르는구나. 너무 당황스러운 은유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뽀로로는 왜 있고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 너무 야하잖아 이거. 어쩔게요. 어떡해. 그러게요. 그러니까. 진짜 야한데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새 막 교미하고 너무 야하고 이런 거 왜 내면 모든 사실 동화를 볼 수가 없겠네요. 그냥 TV를 차단해야죠. 그냥 24까지 TV를 차단하든지. 사실 근데 안 본다 그래서 뭐 모르고선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 디지털 시대에 뭘 이렇게 막겠다는 건지. 오히려 엠번방이나 뭐 포르노 관련한 건 막지도 않으면서. 아니 진짜 뉴스가 제일 위험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또 박원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질문에 이정옥 장관이 여가부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수사 중인 사건의 죄명을 명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러면서 대답을 회피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가부가 과연 여성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대표님? 아, 여기서는 여세연 권수연 들어오는. 대표님 들어오는. 여쭤봤습니다. 네. 며칠 전에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여가부 장관 경질의 문제와 여가부 해체의 문제는 따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장관이 못했다고 해서 뭐 기재부를 없애자 이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그리고 사실상은 이제 여가부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평등한 어떤 행정부 어떤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와 같은 조직이 정부 조직 구조 하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 어떤 권한을 가져야 되고 뭐 이런 것 등등을 생각할 때 사실상 여성가족부는 지금 부처 중에서 예산이 가장 적은 부서이고 사실상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죠. 여가부 장관의 어떤 말이 다른 부처의 장관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갖고 있는 조직으로서의 문제는 있지만 그것이 이제 여가부 장관이 무능한 것이 여가부 자체가 무능한 걸로 등치되는 그렇죠. 거는 좀 그런 프레임을 계속 만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도 막 사실상. 그런 대통령이 무능하다 그래서 한국을 없애자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여가부가 아니라 여가위를 해체하자, 여가위를 없애자 이런 시도들이 오래 있었죠. 그 여가위요? 네, 여가위원회 네네네. 국회에서 국회에. 없애자. 네. 그리고 뭐 지금도 여가부 자체가 예산도 적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한이 적고 거들떠도 안 보는 부서라고 얘기는 되지만 그것보다 더 압박하고 줄이기 위한 시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나쁜 사람들. 분리해서 사고는 마땅히 해야 되고요. 말씀하신 그러니까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 책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여가부 장관의 인식은 상당히 문제적이고 지난번 팟캐스트에서도 신지혜님이 얘기했던 박원순은 죽지 않고 민주당으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여가부 장관의 이런 발언은 사실 정부의 이름으로 피해 여성들에게 일회 사건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 전반에 대해서 지금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발언은 저는 뭐 경질 사태에는 당연히 마땅히 그건 요구해야 되고 또 본인이 정말 주변에 이분을 그나마 인격으로 애정하시는 분이 계시면 얘기라도 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행위를 해야 사과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고 정말 저는 그로테스크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민주당 정부를 보면 지난 회차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네들이 우리는 다른 정당과는 다르게 상당히 진보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당원을 만든다. 문재인 당원이라고 명명까지 하면서 만들어놔서 그걸로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줬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그거를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 있는 정도라고 하는 걸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데도 그게 선이고 그게 올바른 것이고 그게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해서 언어의 의미를 완전히 다 그냥 재구성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가능한 게 그게 권력이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제는 이걸 더 두고 볼 수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저희 한번 사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사건은 이낙연 대표가 SNS를 통해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냈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조 바이든 승리 이후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가 승리 연설을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서 막 환호해 주셨었던 내용 구절을 하나 이야기를 하면 어린 여성분들을 향해서 내가 부통령직을 수행하는 첫 여성이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줬고 그게 굉장히 큰 환호와 박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데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도 SNS에 당선 축하 메시지를 해리스 부통령만 따로 빼서 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트위터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추락연설 감동적이다. 오늘 밤 이것을 보고 있는 모든 어린 소녀들이 미국이 가능성의 나라라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다. 굉장히 깊은 울림을 남겼다. 우리도 한국도 모든 어린 소녀들이 대한민국이 가능성의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에게도 해리스 같은 지도자가 출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염병이 도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조국의 멘탈이나 조국의 어법과 너무 유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작년 조국 사태 벌어졌을 때 조국이 그야말로 내 안의 잘못이나 내 안의 허물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은 타인의 것이고 완전히 그런 멘탈로 무장이 되어 있어서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반성할 줄 모르고 오히려 다른 아주 사사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내잖아요. 그것에 그 가치를 막 부여하면서 부여하는 자의 위치에 서가지고 이낙연이 당대표도 지금 나라 꼴이 이 모양인데 당원까지 바꿔라 얘기해서 자기네 당원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면 선거에서 나가가지고 또 한 번 해먹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무슨 미국의 소녀들을 걱정해요 지금. 근데 이것에 대해서 또 박성민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젊은 여성 최고위원이 있는데 그분이 9일 오전에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했어요. 이 관련해서. 뭐 본인도 여성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존재인 걸 다시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맨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도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여성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나아가겠다는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유체이탈 화법을 넘어서서 최고위원회 정도면 중요한 정보들이 빠삭하게 들어올 거고 다음 재보궐선거 어떻게 준비할 거냐, 바운 사건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며 가며 들을 텐데 참 젊은 여성의 이름으로 거기 가서 최고위원회에 젊은 여성이 이렇게 발언을 하게 만드는 그 민주당도 화가 나고 이렇게 젊은 청년 정치인들도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왜 자꾸 이렇게 유체이탈 화법을 계승하는 걸까. 그리고 약간 이들이 소녀를 계속 언급하는 건 소녀가 영원히 소녀일 거라고 믿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녀가 더 자기들을 위협할 만한 자리에 오르거나 자기를 위협할 만한 그 존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녀들을 응원하는 거죠. 그런 마치 이렇게 원어원 응원하는 것처럼 픽미 응원하고 막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냥 소녀들을 응원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여성들이 어떤 위치에 오르거나 어떤 권력을 갖거나 그런 사회적인 힘을 갖기를 바라지 않아요 전혀. 그래서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생각보다 잘 알고 있고 왜냐면 자기들이 살아봤자 뭐 100년 200년 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봤자 그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여성들의 힘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커지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정치라는 게 사실은 말로 약속하고 그걸 지키는 일이라 한번 말을 깨기 시작하면 모두 다 그 약속을 깰 수 있거든요. 그러면 토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 정한 예를 들면 헌법이라고 하는 가치, 법이라고 하는 가치 그것이 성문화되지는 않더라도 뭐 규범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민주당 요새 내놓고 있는 메시지들을 보면 내로남불을 떠나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스스로 가면을 쓰는 걸 보면 무서울 정도예요. 트위터나 이런 데 보니까 비판하시는 많은 분들이 당원 개정 관련해서도 비판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민주당이 여성 최고위원 할당제 30% 되는 거 없애고 박원순 사태를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 호소인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재보궐선거의 당규를 사실상 편법과 월법을 써가면서 바꿔서 후보를 내보내기로 했으면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트윗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들어와가지고 국민의힘이 여기다가 숟가락 얹으려고 막 하는 것도 되게 꼴 보기 싫잖아요 사실은. 저 국민의힘 메시지는 못 봤어요. 아니, 국민의힘 뭐라고 그냥 했는데? 자기들이 같이 욕하고 막 이럴 때마다 니네 왜 그런 식으로 해? 니네 당 진짜 성 문제 큰일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자기네들은 엄청나게 클린한 척 하잖아요. 그것도 좀 꼴 보기 싫고 그냥 다 보기 싫은 것 같아요. 제가 TV를 잘 안 봐요. 드라마만 봐요. 저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이제 그만 언급해야 돼. 바꾼 지 그 얼마 안 뭐예요? 됐잖아요. 먹는 거야? 먹어버려.
저는 여기 오면서 또 언론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음. 민주당이 얼마나 사악한 집단인지, 아, 네. 이들이 얼마나 이 선거와 관련해서는 주도 면밀하면서 준비를 무서워. 해왔는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 11월 8일 날 경향신문에서 낸 보도예요. 이들이 혁신 뒤집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긴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하나의 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당규 개정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지방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올 때는 임기가 만약에 남아있다라고 하면 후보로 공천을 할 때 감산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국회의원 하다가 광역단체장 나오면 보궐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사실 국민에 대한 약속이 아니다라고 네. 해서 감산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산점도 꽤 높은 형태로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 이거를 8월 달에 쓱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8월이라고 하면 뭐예요? 7월 달에 그 사건이 있었고 그 지금 박원순 바꾼 게 아니라 8월에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전. 그러니까 어. 7월 달에 그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유고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예정이 된단 말이죠. 아. 그러면 이들은 벌써 그 생각을 다 한 거야. 다 해서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 유력한 후보진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여기에 나갈 수 있도록 그 감산 규정을 쓱 없앤 거죠. 감산 득표수가 25%로 20%. 25% 굉장히 크지. 어마어마한 표였어요. 예, 그러니까 예. 사실상 못 나오게 하는 그렇죠. 거죠. 25%를 25%가 많은 건지 안 많은 건지는 인지도 몰라요. 잘 자기가 모르지. 경선에서 얻은 득표의 득표. 25%니까 음. 뭐 사실상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많다고 적은 볼 건 수는 아닌데 없다. 아주 많고 뭐 그 사람이 떨어지겠다라고 할 정도의 감상 기준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효과가 있었던 게 총선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미 만들어졌던 그 문재인의 혁신안의 그 당규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장이 이번 총선에 나올 의사가 있었는데 나오지 않은 사례도 있대요. 그런 감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하고 있다가 7월에 그 사건 이후 8월에 이걸 쏙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팟캐 탈 때 그랬잖아요. 제가 TV를 보는데 네. 각종 패널들이 다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 진행자가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가 있느냐 이렇게 당원도 바꿔가면서 하는데 그랬더니 줄줄이 깼다고 얘기했잖아요. 25개 서울시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재선했던 사람들은 다 후보군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쭉 이름을 거론했었잖아요. 그게 가능한 게 8월에 이미 다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산 규정에 지금 총선에 당선된 사람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 우상호 같은 경우에죠. 그쵸. 삼선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우상호가 계속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도 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 국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나 그들은 너무나 쌍박하게 알고 있는 그 규정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능성들이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이 인간들이 알게 모르게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국민들은 모르는 거야. 맨 처음에 좋은 아니다, 혁신 아니다 그러면 그거에 박수는 쳤지 실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용당하고 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그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죠. 진짜 너무 민주당 너무 사악해요. 근데 꼼꼼한 것 같아요. 꼼꼼하게 사악해. 네, 대표님. 전 별로 그렇게 꼼꼼하다고 생각하지는 아, 별로 그래? 꼼꼼하지 않다. 네네. 구멍이 많다. 네, 구멍이 많다. 결국에는 구멍들이 드러나겠죠. 어차피 자기 발등을 찍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직은 그런 거죠. 여하튼 이미 180석 정도를 얻었고 여하튼 선거는 4년 후에 진행이 되는 거고 아직 유권자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상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정치권 국회에 있으면 뭐 많은 주민들 만난다고 하지만 사실상 되게 성에 갇혀 있는 거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하튼 실제 어떤 한국 사회에 그런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뭐 변화하는 유권자의 이런 모습들이 민주당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무리한 일들을 무리한 논리를 써가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그 구멍이 나오는 걸 언제쯤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타로 텔러 아니시고 아니, 혹시 매지가 있으시죠? 이처럼 매지가 12월에는 집중해라. 뭐 이런. 구슬이 없어요 지금. 구슬. 그런 초근함 없기 아, 때문에 네. 아무튼 뭔가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것 같으면서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뭔가 헛발짓을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느낌적 해주셨습니다. 느낌. 느낌적 네, 느낌. 네. 나쁜 짓을 하면 드러나게 돼 있죠. 나쁜 짓을 하면은 네. 치키치키 차카차카 쪼쪼쪼. 근데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거기서? 우리에게 들키지. 낮에도 밤에도. 네, 네. 한여의 소리. 제가 한여위크 세 번째 사건은요. 고발뉴스 이상호 씨가 얼마 전에 낸 와우. 유튜브 방송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을 저희 한년의 활동가분이 제보해 주셨습니다. 이제 보고 링크를 저도 이제 받아서 와우. 봤는데 11월 5일 유튜브였습니다. 가짜뉴스 단속반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콘텐츠 이름이.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 많이 몇 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번 11월 5일 유튜브에는 왜 죽은 박원순을 자꾸 살려내는가, 왜 다시 데려 나오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을 하시는 게, 아니 이거 누가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거든요. 이게 재밌어요 이거?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 음모론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물론 아주 초짜이긴 하지만 아직 그 김어준급은 아니에요. 고발뉴스가. 근데 약간 초짜. 이상호 기분 나쁘겠네. 누가 봐도 너무 갔는데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계속 이제 유료 상품 유료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 유튜브에서. 뭐 그래서 파세요? 유산균? 뭔가 물에 그런 거 타먹는 아니에요? 거예요. 물에 타먹는 뭔지 거?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네, 물에 타먹는 거 얘기를 계속 하세요. 가짜 뉴스를 하면서 물에 타먹는 그거를 계속 광고하시는데 여기서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 제목이 죽은 박원순 시장 건에 또 죽이는 게 정의인가, 이게 제목인데, 제가 여성신문에서 썼었던 기사를 언급하면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은 살아있는 박원순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게 하나 있는데, 이제 그거 언급하면서 어떻게 여성신문이 이렇게 됐을까? 김재련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위원이더라. 김재련 변호사님이 그 법률 자문위원으로 계신데, 이걸 통해서 김재련 변호사가 여성신문을 이렇게 휘두르고 있고 거기에 신재도 같이 함께 있으며, 여성신문이 조선일보를 통해 메인 정치 의제로 발전했고 삼성 측이랑도 어떤 그런 연관이 있는 것 같고, 한년의 불꽃 페미 여성신문이 김재련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고. 저 그 그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저도 여성신문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렇구나. 그게 모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지금 김재련 변호사님이 있는 거예요 중심에.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친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다 친분으로 하나 봐요. 나 너무 그렇지. 신기한 게, 옛날에 EBS 까칠남녀 나갈 때 네. 저는 이현재 교수님이랑 녹화한 날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전에 한 번쯤 본 게 있었는데 우리는 몰라가지고 그 스쳐 지나가가지고 그것조차도 몇 년 뒤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만난 적이 있었다는 걸. 네. 근데 아무튼 아무것도 뭐 없는 사이였죠. 그냥 음. 패친이긴 했지만 패친은 뭐 5,000명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 봤는데 트위터에 한창 돌았던 게 이현재가 은하선을 거기에 꽂았다. 꽂았다. 그거 너무 웃긴 거야. 왜냐면 이현재 교수님은 나보다 더 늦게 섭외됐거든. 그게 약간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심지어 막 거기에 나왔던 다른 패널도 막 언급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돼서 은하선이 뭐 어떻게 한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막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나왔는데 우리를 되게 친한 사람들처럼 엮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아무튼 약간 그런 친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엮겠죠. 386이 그런 남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 같은 줄 알고 여성신문에 글을 쓰고 이런 거 하고, 여성신문에 김재련 변호사하고 뭐 찐친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될 것이고, 삼성한테 뭐 어쩌고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다 엮는 것 같아요. 삼성 핸드폰 쓰세요? 네. 소름! 지금 조심해야 돼요. 지금 삼성 핸드폰 쓰면 안 돼. 지금 다 얘기하는 거 지나가다가 신지혜가 삼성 핸드폰을 쓴다. 그거 다 이건희가 줬을 것이다. 맞아. 이건희가 관련성을- 주고 이건희까지는 가진 못했지만 가지 아무튼 못했을 제가 것이다. 어디까지 갔습니다. 야, 막 망고빙수 사주면서, 애플 망고빙수 그치. 사주면서 그 줬을 것이다. 막 이렇게 다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조심해야 돼 우리가. 진짜 세상이 그렇게 술술 풀리면 너무 좋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그냥 다 연관돼 있어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다 몰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그럴 거였으면 지금 구독자가 지금 60 몇 명이 아니에요. 지금 600 몇 명, 6천 몇 명이지 지금. 우리 구독자 60 몇 명이에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네. 그리고 제 얘기가 따로 또 나오는데, 제가 서울시장에 출마했었던 그 사람이다.
했다. 근데 예전에 자기 이현재가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좋은 청년 정치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고 신재도 아닌 지금 망조의 길을 걷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본인 출세를 위해서 이 사건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국민의힘에 지금 손을 내미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도 국민의힘에 하고. 손을 내밀어. 자기 고백하는 근데 거 손을 같네, 내밀면 뭐 그래서. 줘요? 유산균이라도 하나 던져주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한테 손을 내밀어도 저는 가지 않습니다. 손이라도 갑자기 내밀어주세요. 갑자기 국민의힘은 역사 속에 이제 점점 사라지고 소멸돼야 되는 정당이에요. 아니 어떻게 탄핵된 대통령을 만든 정당이 지금까지 어떤 명분으로 정치에서 거기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약간 당 해체로 헌법 소원 걸어서 당 해체를 위해서 정당에서는. 음모론을 계속 만들어야 되고요. 사람들한테 팔리게. 내 사람들 때문에.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음모론을 이상호 고발 뉴스에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뭐 과거 탁현민 비서관 젠더 공격을 했었을 때에도 김재련 변호사 같이 함께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고. 근데 만약에 그 많은 사건을 정말로 김재련 변호사 혼자서 그렇게 다 모든 곳에 다 껴가면서 해야 된다면 이거야말로 문제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잖아요. 풀이 너무 좁은 거잖아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이상호 기자가 언제나 대표셨다가 감독이셨다가 다 해먹어. 이상호 기자도 다큐멘터리 감독. 아 맞아요. 아, 그 세월호 그래서 이런 거 감독이라고 만들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감독이란 뭐라도 만들면은 감독이 되는 무엇인가?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감독이죠. 근데 저도 나 이 싱어송라이터예요. 사람이 더- 앨범 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 진짜요? 진짜 나이 드시네요. 저 영화 배우 할래요. 아 진짜? 어디 하나 나가면 되겠다. 저 근데 사실 옛날에 영화에 출마한 적 출마래. 영화에 출마하다. 영화에 출연한 적 있구만, 있어요. 지금. 영화에 진짜? 출연한 적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 예전에 제가 서울시장 나오기 전에 신지혜라고 검색하면 제 옛날에 10대 때 찍은 영화의 한 장면이 진짜요. 다큐멘터리요? 아니요 그냥 극영화처럼 어. 10분짜리 짧은 단편 나한테는 영화. 어떤 어. 이상한 감독 한 명이 이기적 섹스를 영화화시키고 직접 출연해서 배드신을 하면은 그때 진짜 웃긴 게 그것도 봉시 심지어 아니야, 봉시? 돈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수익의 40%인가 30%인가를 나한테 준다는 거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러닝 내가 에로트.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너무 웃긴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얼굴을 세상에. 맞대고 충분히 제안을 그럴 수 했어요. 있죠. 아니 연락을 해왔고 어. 전화 통화도 했어요. 미친놈이다. 심지어 그런 그 사람들 다음에. 많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미친놈이다. 그분이 그 다음에도 진짜 미투 가지고서는 영화 찍고 막 이러셨어요. 제가 막 헐. 문제 제기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 영화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영화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영상으로 다 넓은 범위에서 영화니까. 그래서 감독님으로서 네, 아니 잡아주시네요. 아니 저도 길을 잃었는데 감사합니다. 여긴 막 다 이렇게 헤매다가 이상호 기자가 감독이라고 하면서 카메라 들고서는 영화를 2편을 찍었잖아요. 다큐멘터리 다이빙벨하고 김광석 씨의 죽음과 관련해서 마치 뭔가 그 죽음의 음모가 뒤에 있는 것인 양 막 그 연기를 피워가면서 근데 그 다큐의 내용은 결국은 그 죽음의 당사자이고 그 당사자와 깊은 관련이 있어서 그 죽음으로 피해를 받고 그 죽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을 그야말로 마녀사냥 하듯이 스크린 위에 머리채 끌고 와가지고 심판대에 올린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실제 그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판결까지 받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발할 뉴스라는 게 도대체 뭘까? 다큐의 진정성이나 뉴스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에 이미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양심이 있는 자라면 카메라 마이크를 접고 삼보일배로 그가 해치고 나갔던 그 길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찝은 사건은 이번에 기사화가 좀 몇 번 됐었던 사건인데요. 서울신문에서 11월 11일자로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봉인된 박원순 폰 들여다봤지만 스모킹 건은 못 찾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이미 지난달에 박원순 전 시장이 죽기 전에 남긴 핸드폰 포렌식이 완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피소 유출이 어떻게 된 거냐에 대해서 그 경위를 파악할 결정적 증거가 없다.
아니다. 그다음에 경찰, 검찰, 청와대 다 무관한 거 아니냐. 이걸 좀 무게 두고 이번 달에 결론을 낼 것 같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거기 나온 댓글을 보면 겉봐라.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의 댓글이 좀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텐데요. 일단은 검찰이 포렌식을 했었을 때 살펴본 기간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했었던 7월 9일, 그 다음에 중앙지검이 피해자로부터 고소 사실을 알게 됐었던 7월 7일, 요 한 3일 정도로만 한정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련한 포렌식 조사는 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피해자가 포렌식 요청한 내용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 문자, 속옷 사진 등 피소 사실 이전에 박 시장과 피해자 대화 내용 등에 대한 포렌식 요청이었지 실종 당시의 통화 내역에 대한 포렌식 요청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포렌식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약간 경찰, 검찰, 청와대한테 면죄부 주려고 하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이 기사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알려준다기보다 그냥 스모킹 건이 아니다. 뚜렷한 증거를 못 찾았다로 좀 넘기려고 하는 느낌이 좀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저도 이제 어제 새벽에 봤는데 언뜻 기사만 보면은 포렌식 해제한 거 그것은 바로 검찰이었다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권위를 살짝 주면서 검찰이 포렌식을 강행해서 했는데 그러나 나온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이 사건의 부정성들을 딱 내려앉히려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지금 뭐 YTN이나 여러 군데서 나오더라고요.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게 원래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요. 포렌식을 하게 되면 저도 이제 제 어떤 사건 때문에 포렌식을 의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전체로 다 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사건과 관련된 전후로 하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피의자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인권 얘기하면서 네. 다른 개인정보 다 저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걸 유족이 참가했다라고 하는 건 그 전에 고소사실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포렌식 반대했잖아요 유족들이.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게 유출된 그 경위 건만 관련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유족도 거기 참여해서 동의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애초에 피해자가 요구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네. 그냥 언론에서 나가서 이렇게 할 때는 검찰이 주체가 돼서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네. 식으로 물타기하기 너무 좋은 기사들만 계속 나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사실상 2인자잖아요. 박원순 서울시장. 그래요? 그쵸. 그래서 얼마나 서울시장 권위가 하다 많은데. 이명박이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저 드라마만 봐가지고 잘 몰라요. 또 박원순 시장이 대한민국 2인자까지 됐었는데 성폭력으로 이 피소를 당했는데 그 피소 사실을 과연 핸드폰으로 그냥 전화해서 시장님 지금 피소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리고 그날 당일에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에는 고소하러 갔는데 검찰에서는 약속을 받아주지 않았고 경찰에 가서 관련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진술하는 그 시각에 서울시청에서 오프라인으로 대책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대책회의에 젠더특보랑 같이 해서 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열었냐는 거예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러면 누가 봐도 박원순 시장한테 연락한 게 아니라 그 대책회의에 참여한 사람한테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 약간 그런 점쟁이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느낌적으로 경관이야. 지금 약간 아니 서울시청 안에 지금 박원순이 위험한 것 같다. 지금 박원순이 지금 박원순 지금 고소가 들어올 때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쌀던 회의를 하자. 근데 대책 그렇다면 사실 이 더워. 피소 사실 유출에 관련해서는 수사를 위해선 박원순 포렌식이 아니라 대책회의에 관련한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되고 이거를 대서특필할 만한 내용은 딱히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경찰이 바로 박원순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예를 들어 경찰이다 혹은 검사다라고 했었을 때 박 시장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해가지고 시장님 핸드폰에 연락처를 바로 전화해서. 알아요? 그게? 모르겠죠. 아는 게 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보 같은 DM 보낸 거 거예요. 아니에요? DM? 저는 여기서 경찰청은 이걸 또 청와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피고소인이 워낙 막중한 위치에 있고 여부에 따라서 국가 행정의 위기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명목으로 라인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인지를 했어. 그러면 이들은 이걸 청와대로만 인지를 시켰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에는 24시간 언론 담당자 기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박원순 사건 이전에 4월 26일 날 언론 보도로 박원순 시장의 비서실 내에서 있었던 성폭력 사건
사건을 어떤 기자가 인지를 해서 이제 올렸잖아요. 물론 이제 사건의 관계성은 드러내지만 누구인지는 가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거를 고소 상태로 있었을 때 그들이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봤을 때 과연 청와대로만 알렸을까? 굉장히 사실은 다양한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폰 말고도 수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워낙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그 공간이 좁기 그렇구나. 때문에 그래서 이 박원순의 휴대폰을 통해서 찾는다는 건 그냥 여러 가지 중에 누가 전화로 해가지고 그렇게 너무 간단한 방법이고 사실은 그 인맥관계와 라인선을 뒤지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걸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굳이 뭐 그거를 밝힐 지금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임순영 젠더 특보가 저희가 예전에 한번 찍기도 했었습니다만 몇 달 동안 지금 등장하질 않아요. 이름이 뭔가 이렇게 계속 어디 가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자기가 사직서를 내기는 했는데 북한에 간 거 아니에요? 수리는 안 됐고 대기 발령 상태가 사랑의 불식착 이런 것처럼 한양의 불식 이런 거 하다가 거기로 넘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잘 모르는 거죠. 우리 네. 조심해야 이 상황에서. 걱정되네 그분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조사를 좀 해야지 이게 그냥 단순히 박원순 폰을 포렌식을 했다로 좀 물타기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일어났었던 사건을 토바보는 건 여기까지로 하도록 1년 하고요. 동안 아니었어요? 한 주 동안. 7일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네, 그러면 박원순 사건 파일 몇 회차지 벌써 8회차 한여의 소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홍보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한여의 소리가 원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10회차를 하고 종료하고 다음 시즌으로 돌아올 건데요. 아, 우리 돌아와요? 아. 우리는 아닌가? 아니 우리 다 꽂아넣어야지. 한여의 소리가 2회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들으면서 남기고 싶었던 말이나 저희에게 하시고 싶었었던 말씀들을 녹음해 주셔서 kwomanvoice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10회차에서 함께 듣고 또 방송으로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 듣고 계신 플랫폼을 통해 댓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여를 위한 한여에 의한 한여의 소리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빠지지 않았어요? 빠졌네. 다시 할게요. 그러면 한여에 의한 한여를 위한 본격 시사 방송 한여의 소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잘한다. 한여의 소리.